압록강은 흐른다는 초등학교 6학년 8월 1주차 한술 플라톤 독서토론 수업의 리딩북입니다. 이미륵 님이 쓰셨고 김미혜 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어린 주인공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책을 꼼꼼히 다 읽은 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지난 줄거리. 나 미륵은 부모님, 누나 셋, 사촌들과 함께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전통 한학을 공부했고 나도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아버지는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길 바라며 나를 신식학교에 보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집에 닥치는 일이 생겼고 얼마 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을 앓던 아버지는 이듬해 여름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내가 신식학교에 맞지 않다며 집안 소유인 송림마을로 내려보냈다. 송림에서 송림은 포구 옆 작은 마을이다. 나는 낮에는 언덕 뒤의 밭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나의 거처인 농부의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돌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을은 저녁 무렵에 돌아오는 사람들로 잠깐 활기를 띠고 다시 조용해진다. 추수가 없는 날에는 낚시를 갔다. 포구 어귀에 있는 굴바위에서 낚시를 했고 탁 트인 바다와 수평선을 보는 것이 좋았다. 농부들은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았다. 나는 썰물이 되는 밤에 그물치는 농부들을 따라 나섰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도착한 곳에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흘러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옆에 그물을 맑은 모양으로 병풍처럼 촘촘하게 둘러쳤다. 큰 물고기들이 흘러나가는 바닷물에 쓸려 그물에 걸렸다. 물이 빠진 바닥은 물고기들의 은빛으로 빛났다. 너무 아름답고 고요한 밤이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혼이 떠돌며 서로 낮게 속삭인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정도였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사람들은 종일 곡식을 타작했다. 돌다리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농사 과정과 곡식의 품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저녁에는 낡은 책을 가져다 주었다. 아저씨는 세상이 어수선해질 때면 산속으로 들어간 선비들처럼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한 집안처럼 어울려 지냈다. 가을이 지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추수가 끝나고 감사제도 지낸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손으로 하는 일만 했다. 농부인 훈장은 겨울에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저녁에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고 수다도 떨고 한 사람이 읽는 소설을 듣기도 했다. 눈이 많이 쌓이고 밤이 깊어가면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의 감정이 고지되어 간다. 나는 자주 집 앞에 서서 이야기를 엿들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워 아무 걱정 없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봄날에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예전 학교에서 들었던 새 세상과 같은 유럽의 모든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눈부라치는 폭우를 따라 산책을 나갈 때면 서쪽 하늘 저 멀리 유럽인과 그들의 도시가 보이는 듯 했다. 그들은 전쟁과 죄악에서 자유롭게 그저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나는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럽에 갈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았다. 화창한 3월의 오후, 나는 꼬박 이틀을 걸어야 하는 산막이라는 도시로 길을 떠났다. 산막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선을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열차에 대해서도 유럽도 아는 바는 없지만 달빛이 훤히 비추는 길을 따라 걸었다. 그곳은 멀리서 봐도 우리 고향과는 달랐다. 그곳은 사람, 인력거, 오토바이, 자동차, 개다 소리로 시끄러웠다. 난생 처음 여관에서 밤을 보내는데 피곤이 몰려오면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머니께 써놓은 이별 편지를 계속 생각했다. 깜빡 잠이 들어 어머니의 슬픈 표정, 어린 시절 우리 집 뒤뜰 돗자리, 염색한 명주를 꿈꿨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마당에서 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꼭 껴안았다. 어머니는 나를 번쩍 안아올리고는 그래, 이게 도대체 누군고? 하시며 웃는 낯으로 물었다.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싶으냐?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으냐? 장군이 되려느냐? 아니면 우리 고을의 원님이 되고 싶으냐?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몸에 열이 나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컴컴한 어둠 속에 역으로 갔다. 하얗게 칠한 대합실은 불이 환하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승강장에는 새벽 여명이 스쳐갔고 마침내 기차가 천둥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기적을 울리고 연기를 뿜으며 들어왔다. 기차가 빠져나간 승강장 위에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영무원 하나가 내게 다가와 왜 기차에 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영무원은 어디를 가려느냐, 부모님은 아느냐, 영어나 불어나 독어는 하느냐, 돈은 있느냐, 여권은 있느냐 물어보면서 점점 화를 냈다. 영무원은 기차표 값을 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 공부하라고 했다. 고향에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에 가고 그곳에서도 유럽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돈은 귀한 것이니 잘 챙기라고 했다. 여관으로 들어온 다음날 오후에도 시끄러웠다. 기적소리, 호령소리, 일본 순경이 사람을 때리는 소리, 신음소리, 행진곡.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가뭄. 돌아온 내게 돌다리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퉁명스럽게 대했다. 나는 사흘이 넘게 집을 나가 있었다. 지난 며칠 사이에 겪은 일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마을의 모습이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한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아낙네들은 집에서 실과 전을 표백했고 누에를 길렀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봄비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논농사가 흉년이 들 거라고 걱정했다.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많은 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고 여기저기에서 깊게 갈라진 틈새가 보였다. 아낙네들은 죄 없는 농부들을 너무 심하게 벌하지 말아달라며 하늘에 대고 빌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낮에는 묵묵히 잡초를 뽑았고 밤이면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한 조각 구름을 찾았다. 나도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이 마음을 돌려 한껏 누그러져 있었다. 온 포구에 비가 후두둑 쏟아지자 마을에서는 커다란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매일 어머니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몸소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에 몹시 놀랐다. 내가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침착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셨고 내 건강이 어떤지만 물으셨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너그러워지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다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시험. 내가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 친구들은 매우 기뻐했다.
친구들은 내 공부를 도와줬다. 용마는 화학과 물리를, 기섭은 수학을, 각성이는 유럽 역사를 도와주었다. 내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던 유일한 친구는 만수였다. 만수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고 난 뒤 내게 자기 방으로 가서 함께 연주를 하자고 했다. 만수는 항상 나를 반대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해친다거나 외동아들인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만수에게 가야금을 배웠다. 만수는 피리로 장단을 맞춰주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연주를 했다. 1년이 빠르게 지나갔고 다시 겨울이 되었다. 눈은 거의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다. 바로 다음에 의학 전문학교 입학시험 공고가 났다. 수학, 화학, 물리, 외국어인 일본어와 중국어 이렇게 5과목만 치르는 시험이었다. 내가 항상 제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과목인 영어와 역사는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응시자가 너무 많아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중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지원자들 가운데서 단 10분의 1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첫 시험이 있는 날 아침 시험을 보러 집을 나섰을 때 바깥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무척 추웠다. 일정표에 따르면 닷새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마지막 날 있었던 면접에서 시험관은 내게 왜 의학을 선택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삶과 죽음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시험관은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았고 오랫동안 연필을 만지작거렸다. 아주 수준 높은 목표로군. 약 3주일 후에 서울에 있는 의학 전문학교에 합격했으니까 4월 초까지 학교 총무처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내 손을 계속 쓰다듬기만 하셨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나는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로 향할 기선이 닻을 내리고 있는 용지라는 항구로 나갔다. 만수와 용마, 기섭이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장섰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들을 따라갔다. 어머니는 읍내를 벗어난 뒤에도 얼마 동안 함께 걷다가 여행과 큰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해 충고해 주셨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거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시대가 바뀌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새로운 문화를 접하긴 했어도 종종 생각이 모자라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들의 야만적인 명까지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너의 온화한 성품은 지키도록 노력하고. 서울.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배는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에 올랐다. 기차는 곧 출발했고 여러 작은 역에서 멈춰섰다. 기차는 터널을 지나 강을 건너서 곧 엄청나게 큰 승강장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사람들이 서울에 도착했다고 외쳤다. 나는 짐을 들고 기차역에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갔다. 굉장히 큰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의학전문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 동쪽에 있는 이 학교는 여러 채의 유럽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색 제복에 의학이라고 쓰인 금색 배지를 단 학생들이 때를 지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다. 신입생들은 여전히 고향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일본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총무처로 가서 학생증과 시간표, 교복과 모자에 달 배지를 받았다. 서로 공책에 쓴 내용을 보충하거나 고쳐주고 함께 실험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은 저절로 둘씩 짝을 짓게 되었다. 서로 짝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짝이 된 학생들은 저녁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숙방도 함께 얻어 이사를 했다. 이건과 나는
아주 잘 꾸며진 하숙집에는 크고 밝은 방 하나를 함께 썼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자정까지 함께 공부했다. 우리는 장을 보러 가거나 목욕을 하고 극장에 갈 때도 함께 다녔다. 일요일이면 경복궁, 남산공원, 동물원 등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다녔고 한강에도 갔다. 이건은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였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유명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 학교를 방문했고 서울을 방문하는 황태자나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가 영접하러 나갔다. 이건과 나는 가을에 다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기 위해 방학 동안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건은 내가 광학 과목에 제일 뒤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두꺼운 물리학 책을 짐속에 챙겨 넣었다. 이건은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는다고 했다. 그는 아주 일찍 고아가 되어 어느 기독교 집안에서 양자로 자랐다. 이건이 성교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로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집에서 이건을 더 이상 반기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저녁에 그동안 자주 하지 못했던 시내 구경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끼가 낀 창덕궁 담을 따라 조용한 옛길을 걸었다. 궁궐담 너머에는 전 왕실의 수순들이 수백 명이 넘는 하인들과 시녀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을 텐데 항상 조용했다. 우리는 궁궐을 지나 남쪽 큰 길로 갔다. 서정가에 들리고 동쪽의 야시장에 갔다. 예전에 어느 고을이나 지방의 원임이었을 것 같은 낡은 비단 옷을 입은 노인들이 이제는 가난에 찌들고 권력도 없이 자식들의 배고픔을 덜어줄 동전 몇 잎을 벌기 위해 그들의 물건을 파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야시장 마지막 가게에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든 퉁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이 퉁소를 골랐다. 나는 만든 솜씨가 서툴고 구멍에서 깨끗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사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은 고집을 부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악기를 손에 들어본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이든 주인이 다른 퉁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딱딱한 알짜 대나무로 만들어진 진짜 예술가들이 부는 퉁소였다. 나는 주인의 부탁으로 함께 퉁소를 불었다. 여러 곡의 전통 음악을 밤이 깊도록 연주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옛 한국인들이 사는 북쪽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삼각산 너머로 칠흑 같은 밤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창덕궁은 과거 속으로 가라앉았다. 구항문과 신항문. 밤이 으슥해지고 배가 고파지면 우리는 떡장수가 골목을 지나가며 떡사라는 소리를 기다렸다. 떡장수는 어느 골목 어느 집에서 어떤 학생들이 한밤중에 배고픔에 시달리는지 알고 있었다. 떡장수 외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는 동안 우리는 다시 책 속에 파묻혔다. 이거는 재미있는 책을 갖고 있었는데 제목이 존재의 이론이란 책이었다. 나는 그 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 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물음을 다루고 있었다. 이고는 또 삼촌이 한의사인 친구에게서 귀중한 책을 빌려가지고 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두꺼운 책을 살펴보았다. 그 책은 해부학의 일부를 다루고 있었다. 책에는 각 기관의 겉모양이 화가가 아무렇게나 그린 스케치처럼 조잡하고 단순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위장과 심장의 모양이 우리 교과서와 완전히 일치했다. 직접 보지도 않고 인체 내부 기관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기술에 감탄했다. 한의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캐기 위해 오랫동안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건 아닐까. 해부학을 공부할 때 근대 과학을 아는 우리들조차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어느 겨울 오후 해부를 하기 위해 따로 떨어진 회색 건물로 갔다. 탁자 위에 젊은 남자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그 시체는 마치 다가올 일을 기다리며 누워 있는 것 같았다. 교수는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맨 먼저 갈비뼈 근처의 피부를 아래로 잘라내라고 했다. 마침내 한 학생이 나서 작업을 했다. 수업을 끝냈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도대체 무엇이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를 둘러싼 공부, 철학, 자연, 인간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끔찍해 보였다. 우리 계속해서 의학을 공부해야 하는 거니? 다음날 아침 이건이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이별. 우리들이 6학기 중반에 접어들 때였다. 어느 날 오후 안과 강의가 끝나 강의실을 떠나려 할 때 상규라는 친구가 나를 붙잡았다. 급하게 의논할 것이 있으니 다음날 저녁 남은 식당으로 올 수 있냐고 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부당한 정치에 대항하여 일종의 시위 운동을 벌일 것이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건이 내게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민족 모두에게 관계된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우리도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 우린 한민족이니까.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이건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 둘은 어떤 경우에라도 행동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래, 그것만은 확실해. 우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오후 2시에 공원에 갔을 때 이미 순경들로 포위되어 있었고 공원 담 안쪽의 좁은 공간은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사방에서 전단이 휘날렸다. 나도 독립선언서를 한 장 받아서 읽었다. 일본에 의한 합병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오늘부터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자유민족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 권리가 있고 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은 다음 거리 행진에 합류했다. 경찰은 지켜보기만 하면서 행진을 막지 않았다. 관청 건물들과 영사관들만 중무장을 한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 우리 민족이 자유민족임을 선포한 뒤에 조선총독부를 향해 행진하려고 했지만 길이 차단되어 진퇴양난으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중무장을 한 경찰들이 길 양쪽에서부터 물샐 틈 없이 막았고 네 줄로 늘어선 군인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했다. 맨 앞줄에 선 군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검을 겨누며 돌진했다.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은 용감하게 버텼지만 뒤에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모두 도망을 갔다. 우리가 벌인 시위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탄식하는 소리와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다친 데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곧장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건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너무 놀라서 이건을 찾으러 다시 집을 나섰다. 거리는 텅 비어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불도 거의 꺼져 있었다. 거리 양쪽으로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을 뿐이었다. 검은 장갑차가 쉴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녔다. 다음날 아침 상규는 이건과 다른 동료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족봉기는 그 사이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대도시에서 소도시, 장터와 마을로 퍼져나갔다. 곤경에 빠진 조선 총독부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지원군을 보내도록 요청했다. 사방에서 피가 흘렀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4번째 시위를 마지막으로 시위 운동을 돕는 비밀 협조만 하게 되었다. 나는 전단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사이토 해군 사령관은 화해의 정치를 폈다. 관리들을 무장 해제하고 한국인들의 급여를 일본인과 같게 했다.
헌병대를 해체하고 경찰의 고문을 금지했다. 그러나 3.1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시위 가담자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는 길을 택했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어머니는 나도 도망쳐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도망칠 용기가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도망치다가 잡혔고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설득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압록강을 넘어 도망치기로 했다. 다음날 저녁에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주신 버들가지로 만든 작은 바구니에는 가벼운 옷 한 벌과 줄이 달린 은 주머니 시계, 그리고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안개와 어둠을 헤치고 어머니는 읍내를 벗어나 멀리까지 나를 배웅하셨다. 어머니는 내게 용기를 잃을 때도 있지만 나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왔다고, 용기를 내라고, 이 어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다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어 주었다고, 그러니 이제는 혼자 나의 길을 가라고 하셨다.